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요. 강연할 때 제 얘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EBS 강연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 강연을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실 텐데 강연을 듣기 전에 뭐 너는 좀 일 좀 잘하니?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정도 경제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경제단체는 이제 기업들의 대표, 기업들의 목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분들이 이제 회원사로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코워크를 하면서 정부나 아니면 뭐 청와대나 이제 아니면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당연히 굉장히 필요한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업무들이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산업연구예요. 산업연구에는 어떤 분야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 이나 아니면 유통사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미래 산업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다음의 먹거리 산업이 어떤가라는 거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또 정부에 건의하고 또 그 기업의 목소리도 모으고 하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업무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 나가는 거 이제 보셨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경제인들도 같이 나갑니다. 그걸 경제 외교라고 하는데요. 경제인들도 같이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인들하고 그다음에 해외의 경제인들, 그러니까 각 국가의 수장들을 모시고 경제인들끼리 회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투자 계획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획실의 업무가 있었어요. 기획실이라고 말해도 되고 경영지원실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조직마다 이제 이름이 성격이 다른데요. 경영진을 보좌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 있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준이 그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정말 파트장님들 그러니까 리더, 팀장급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임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세요.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기획실에 올라오셔가지고 경영진한테 보고하실 때 또는 임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너무너무 혼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잘못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거든요. 아, 이건 이래서 이상하고, 이래는 이래서 이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트집만 잡고서 이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래야 될지 몰라서 막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조직에서 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꼰대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저희 후배들한테는 거의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거 보고서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그 행사는 어떻게 진행해요? 라고 말하면 큐시트도 보여주고 매뉴얼 도 주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랬지만 이렇게 일하면 조직에서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도 말 아직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트장 또 있는 이렇게 팀장들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는데 경영진이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든지 당신이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라는 말을 솔직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몇 번 이렇게 뉘앙스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 몇 번 말해보는데 못 알아듣는 눈치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수준에 맞는 일만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억울하죠. 분명히 내 프로젝트 잘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좋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계약이 없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계약이 없다든지 아니면 상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S를 받고 나는 C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뭐 잘했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위의 변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업무를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워라밸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 꼭 나왔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위 때려 넣어서 업무에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가 지표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일하는 시간을 늘려 보여서 그 성과를 어필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크 앤 라이프라고 말하는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이제 단지 유행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너무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워라밸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정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워라밸을 얘기하게 되면은 쟤는 뭐 조직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업무에 좀 로열티가 없거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되게 아웃라이어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 됐죠. 그래서 물론 조직에서는 여전히 리더분들은 제가 워라밸 없이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뭐 소망은 누구나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말하면서 이번에 승진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인사부에서 이제 메일이 날라옵니다. 메일이 날라와서 부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 평가에서 C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워라밸이 너무 퇴근 이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 이후에 뭐 내 취미 생활을 즐기고 퇴근 이후에 뭐 요리를 배우고 퇴근 이후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퇴근 이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더 극단적으로 보면은 퇴사, 그러니까 이 직장 이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퇴근 전의 시간이 저희가 불행한 채로 놔둔 채 퇴근 이후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거는 사실 진짜 워라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35대 65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 성인이 평균 6.8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9 to 6로 일한다고 쳐도 아침에 좀 출근 준비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뭐 가까이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최소 시간을 뺀다고 치면은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에 65%가 일하는 시간이군요. 35%가 일 이후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막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동료와 관계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막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디렉션도 안 주면서 막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기껏 엄청 열심히 해서 가져갔는데 이제 상사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한숨을 쉬고 막 이러면은 너무 일하는 시간이 괴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 괴롭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이제 보고서 써요. 문서 써서 보고서 써서 드리면은 막 계속 고쳐가지고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버전 7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은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요. 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불행한 채로 내버려 둔 채 일 이후의 시간이 즐겁다라고 해서 진짜 워라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원하는 워라밸은 TV 많이 보고 잠 많이 자고 맛집 많이 가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워라밸의 역설인데요. 워라밸을 맞아서 퇴근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정말 너무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뭐 공방에서 뭘 배우는 것도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EBS처럼 좋은 강연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퇴근 이후에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퇴근 이전까지 참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의 역설인데요. 지금 주 52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사실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 분위기 자체는 막 야근하고 막 주말 출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의 역설,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조직에서 우리한테 업무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정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들이 요즘 또 막 쿨한 척 하시면서 뭐 요즘 누가 야근하니? 집에 가. 누가 요즘 주말 출근하니? 집에 빨리 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업무량은 안 줄여주고. 그러니까 업무량은 늘어갔는데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부족해져요. 자,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지금 여기 강연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조직에서 막 인정받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봤을 때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알아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 나갈 때마다 자기가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되게 자신있게 발표할 때마다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사기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이게 자기가 언제 빈약한 미천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급이나 연차가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무슨 초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업무 태스크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하는 일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어렵습니다. 자, 일하는 시간이 불행한데 삶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침에 출근할 때 세수할 때부터 너무 힘들고 주말에 이제 오후 2시부터 이미 불행한데 일 이후의 시간에 아무리 재밌게 한들 막 컵이 막 너무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또는 요가를 하는데 다리가 막 드디어 막 머리 뒤까지 갔어요. 이런다 한들 삶이 진짜 행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이 이후의 시간 못지않게 워라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을 잘한다는 거. 자, 이게 뭐냐? 도대체 일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일 잘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그 전설 속의 용 같은 거예요. 뭔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면서 일 진짜 잘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에 약간 좀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가?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 이 강연을 들으신 분은 이제 어쨌든 좀 일을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들으실 텐데,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저희가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또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드는 많은 생각이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뭔가 그 드라마 속에 이제 실장님처럼 이렇게 막 착착착 처리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 회사 내에 저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뭐만 하면 저 사람한테 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면은 막 일을 다 떠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게 되면은 일을 잘하게 되고 싶으면서도 왠지 일을 잘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만 같은 이런 이중적인,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잘한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람이 수십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수십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핸들링하면서 S급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을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꾸준한 결과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오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꾸준한 결과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알아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요, 지금 직장을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조직에서 일을 사회생활을 하시기 전에는 모두가 내돈내산이었어요. 자, 내가 내 돈을 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과제물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랬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 돈 내고 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셨겠죠. 그러나 엄밀히 눈을 보면은 내돈내산이에요. 그래서 내 돈 내고 한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교수님한테 가장 어필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 많은 조사를 해왔는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일을 엉뚱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위에서 어떤 미션이 떨어졌어요. 뭐냐면 회장님이 이제 독일 출장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어떤 A라고 하는 소재 기업, 신소재 기업을 방문하고 싶은데 이게 그 출장 일정을 잡아라. 거기서 이제 현장 미팅을 잡아라. 경영진들하고 미팅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자가 알아봤어요. 또 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일을 알아봐서 그래서 거기 독일에 연락하고 이랬더니 그때가 또 마침 그 연휴 시즌인 거예요. 우리의 뭐 추석 연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안 된대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팀장님 뭐라고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다시 좀 잘 좀 얘기해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무자는 너무 답답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때 추석 연휴래요. 이런 거죠. 그때 이제 할리데이 시즌인 거죠. 그러면 이제 팀장님 한숨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혹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좀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를 해서 좀 상담하고 우리 거기 현지 법인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좀 설득 좀 해봐.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는 정말 우리 팀장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거를 1주, 2주 정도 실랑이를 해요. 그러면 담당자는 자기가 일을 잘하는데 이제 상사가 아주 그냥 꽉 막힌 사람이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상대방이 누구예요? 내 팀장님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고 싶어하는 회장님이에요. 지금 회장님이 그 신소재 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신소재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좀 선진 그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찾아주면 되죠. 이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경영진 미팅은 안 되지만 그 연구팀장님은 보고 미팅하셔서 산업 현장 보실 수 있대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은 안 되는데 그렇게 유사한 신소재 기업들이 한 3-4군데 있는데 여기는 방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팀장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고 드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내가 계속 팀장님만 이렇게 막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업무 지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 이 업무를 하는 거에 최종 고객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합리적 기대예요. 자,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클래스 2의 강연을 왔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 2의 강연에 합리적 기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있겠죠. 자, 이제 PD님이 저한테 이제 강연을 요청을 하셨을 때 이제 합리적 기대는 어떤 거냐? 제가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강연을 그 다음에 이제 버벅대지 않고 똑바로 이제 잘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합리적인 기대인 거죠. 자, 소망은 뭐냐? 이게 강연이 막 갑자기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뷰가 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EBS PD님이 이제 EBS계 방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충족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합리적 기대와 소망을 구분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와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한 완벽주의가 생겨요. 아니면 이상한 자아 비하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 이번 마케팅 하면 막 진짜 난리 나야 될 것 같거든요. 막 지금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인터뷰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평소에 한 1,000명 정도 조회수가 있었는데 뭐 한 800에서 1,500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결과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합리적 기대와 그 다음에 기대, 그러니까 소망 이거를 착각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한 결과물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막 너무 잘해서 막 진짜 아까 말했던 막 이렇게 막 박수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바닥이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일을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맡기고 그다음에 파트너로서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비 이상으로는 항상 충족시켜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막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는 맡기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얘가 진짜 잘할지 아니면 잠수 타서 없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꾸준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간이나 자기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펼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그 업무를 하는데 원래 한 이틀 정도 걸려요. 이틀 정도 걸리는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6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머릿속에는 6시간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탁탁 해서 탁탁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6시간 동안 그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그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변수가 생겨나요. 이 자료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인터뷰를 그때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결과물을 내는 경우는 당연히 자기의 그 시간을 매니징하고 에너지를 매니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 이건 매니징의 능력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꾸준한 결과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스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조금 낮아지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강연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 잘하는 거에 오해와 착시가 있어요. 잘 맞는 분야를 찾게 되면 내가 일을 잘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업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이 분야가 내가 뭔가 꿈에 맞는 어떤 다른 내가 진짜 나를 알아주는 정말 꿈의 그런 직장이 있을 거야. 나한테 진짜 맞는 뭐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한테 너무 안 맞는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업무의 로직,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 결과물을 내고 하는 로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잘 안 맞았는데 저 분야에서 굉장히 잘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일을 못하지만 기다려봐. 내가 진짜 좋은 팀장과 진짜 멋진 팀원과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분야, 그 꿈의 분야만 찾기만 하면은 내 인생 역전이 생겨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로또 같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꿈꾸는 다른 분야가 있어서 거기로 이제 도망가게 되면 그 유토피아로 가게 되면 내가 일을 잘하게 되겠지라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슬프죠. 자, 그리고 자기가 일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일 잘하는 걸로 보이는 착시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착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의 행운이에요. 뭐냐면 이 조직이 워낙 이 팀이 일 잘하는 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 업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업무를 그냥 멀쩡하게 굴리기만 해도 항상 여기는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자원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탔다라고 말하면 소위 그 해의 대박 사업에 올라탄 거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조직의 후광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기의 행운이 있어요. 뭐냐면 입사 초년차, 그러니까 입사 신입사원부터 한 3년차, 5년차가 되게 제일 잘할 업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20대, 10대를 대상으로 한 뭐 SNS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10대, 20대 감성을 잘 읽을 마케팅 홍보 담당자는 나이가 어린 직원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돼요. 일단 감각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위에 설득할 때 사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답이 없어요. 근데 위에 보고했을 때 제 나이 때 되는 사람이 요즘 10대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우리 막내 작가 같은 분들께서 요즘 10대, 20대 문화들이 이래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그 나이대만 지나게 되면은 그 후광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인데 잘하게 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3년 차에서 5년 차일 때 가장 빛이 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가 정해져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바쁜 하루예요. 하루 종일 막 메일 쓰고 전화 받고 막 이러느라고 하루 종일 엄청 바빴어요. 그럼 엄청 바빴으면 내가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를 보면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줘서 전달했으면 그런 문의 전화가 안 왔을 텐데 일단 띡 보내놓고 막 전화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불투 막 전화가 막 폭주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어. 난 정말 이 회사에 나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업무 자체를 잘못 세팅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쁜 하루가 일을 잘한다. 막 맨날 바빠 보이시고 저분은 팀장님 저 보고 드릴 게 있는데 내가 바쁘니까 이따 와서 할게 이런 게 일을 잘하는 느낌이 드시고 막 커리어 우먼, 커리어맨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착시를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갔는데 되게 어린 분이었어요. 거기 스태프 직원이셨는데 어린 분이 아마 고객한테 혼났는지 이제 선배한테 혼났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다가 이제 막 감정을 추스리고 나와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는데 머리는 이렇게 딱 올리고 단정하게 올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이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이제 고객들한테 막 다시 웃으면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연은 이제 그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정확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일하는지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일해야지 바른 방향인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수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분들을 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자한테 보고하러 오면서 그렇게 많이 혼나시던 그 팀장님들과 그다음에 임원분들이 계세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진짜 우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역시 사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수 없이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시던 그 어렸던 그 사회초년생 직원분과 그 다음에 그 경영진한테 보고하고 나서 뒤에서 술 마시면서 우시셨던 그 리더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저의 위주로 삼고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